약사별공 제14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야,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이죠. 예. 굉장히 고난의 날이었는데 네. 저는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네, 저는 기도원 신형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경 서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14회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사정과 함께 내용적으로도 잊지 못할 14회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네. 팍팍 들죠. 네, 우리 잘 되던 저희 오디오 인터페이스하고 믹서기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한번 녹음을 했었는데 그 녹음 파일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그 녹음 걸 고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이 현재 이 녹음을 하는 현재 시점은 사당동에 있는 전문 녹음실. 전문 녹음실 단파 스튜디오를 임대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죠. 네, 오늘 정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날입니다. 아침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할 주제는 그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고 그 이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크게 부각이 잘 안 되고 있죠. 저번 달에였나요, 기도원님? 그 공공의료 발전 대책이라고 예. 정부에서 10월 1일 날 정부에서 공공의료 발전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죠? 네, 네. 많이 취약하죠. 일단 그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그러니까 그 기관이 5.4%, 그러니까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5.4% 빼기 그러니까 전체 100%를 기준하면 5.4%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병상수로 따지더라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10.4%라고. 예, 정확히는 10%. 그러니까 예. 그 공공의료라고 하는 그 공공의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의료의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뭐 약간의 개념의 차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두 가지의 그 공통적인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실은 있는 개념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 일단은 그 공공의료 발전 대책이라고 하는 정부의 그 발표 내용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짚어보고 그다음에 공공의료 또는 의료의 공공성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짚어보는 걸로 일단 이번 회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그 지난달에 발표된 정부의 공공의료 발전 대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도원님께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공공의료는 사실 뭐 할 얘기도 많고 사실 많은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 공공의료의 내용, 그러니까 강론적으로 공공의료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일단 공공의료 발전 대책 그 정부에서 나온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공공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거를 아마 얘기했으면 좋은 자리일 것 같고요. 먼저 공공의료 발전 대책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공공의료라는데 법률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보건의료가 대충 뭔지 그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하고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저희가 2000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처음으로 뭐 제정이 돼가지고 물론 몇 번 개정이 있었지만은 그때 처음 제정이 돼서 일단 실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개념은 일단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그다음에 지방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활동 이걸 이제 공공보건의료라고 일단 개념을 했어요.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사업이라고 또 나오는데 공공보건의료 사업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 그리고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 그리고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이라든지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관리, 뭐 증진, 보건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밖에 이런 것들을 일단 공공보건의료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있는데 이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는 보건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고요. 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했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여러 가지 법률 조항인데 제14조가 나오는데 거기에 공공전문진료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시장, 도지사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이렇게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이렇게 네 가지의 그 기관들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있는데 이 체계에는 일단 그 국립중앙의료원, 그 다음에 서울대학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그 다음에 권역별로 설치된 보건의료기관,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 요 네 가지 정도가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정도로 해서 공공보건의료가 뭔지,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뭔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행기관, 그다음 전달체계가 뭔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아시면은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거나 이럴 때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건 문제 아니냐, 그럼 법률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언급될 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계속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10월 1일 날 발표된 대책을 한번 좀 볼게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일단 추진 배경으로는 우리나라가 의료 접근성이라는 거는 꽤 높게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인당 그 어떤 본인 부담감을 피해서 가게가 직접 부담하는 비중이 OECD 비해서 1.6배가 높다. 그리고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생명과 직결되지만은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보건의료 기업 비율이 5.4%, 그 다음에 공공병상 비율이 10.3% 해가지고 OECD 기준에서 최하이다라고 일단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의료 취약적인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 수준이라든지 접근성이 좀 차별이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의료 공공성과 공공의료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배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정책 흐름으로 2000년도 참여정부 때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원래는 2009년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30% 확충했다. 그 다음에 4조 원을 투자하겠다 했는데 물론 안 됐죠. 그리고 2012년도 10포괄수가제 도입, 그 다음에 13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쇄, 그 다음에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근본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게 됐다라고 일단 보건복지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그 이제 현황 및 문제점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저께 아까 것처럼 좀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지역별로 건강 수준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3대 중증 응급 환자,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중증 외상 등이 발병했을 때 응급의료센터까지 도착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린다. 그리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고 OECD 대비해서 모성 사망비가 좀 높다. OECD 평균은 6.7명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10만 명 기준당 OECD는 6.7명인데 우리는 8.4명이다. 그다음에 신생아 사망률도 지역으로 편차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별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어떤 그 어린이 전문 병원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의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있고 거버넌스가 좀 미흡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그 공공성을 하기 위한 어떤 협력 체계, 이런 어떤 거버넌스라든지 협력 체계가 상당히 부족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대책이 4대 분야 해가지고 12대 과제로 나오는데 이것도 좀 볼게요. 그래서 4대 분야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그다음에 지역 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필수 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아까 뭐 3대 중증제만 얘기했는데 응급 외상 뇌심혈관 필수 증증 의료를 강화하겠다. 산모 어린이 장애인 자율 환자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하겠다 하면서 핵심적으로 공공의료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공공의대 설립하겠다. 필수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관리에 힘쓰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하겠다라면서 지방정부 역할 및 책임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중앙정부 내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몇몇 언론이나 뭐 전문가 단체에서 의견을 뭐 내긴 했는데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떠신가요? 느낌이? 우리 주경님 이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점은 그래 맞아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네라고 이제 이해는 될 것 같은데 대책이나 분야를 봤을 때 좀 일단 처음으로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뭐 부족하지만 좀 낼 거 냈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뭐 옛날에도 들었던 건데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어떠시나요? 과거에도 그런 발표들이 많았는데 정말로 정부 발표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정부 의지의 문제죠. 그게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실행되도록 선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하고 예산 반영해서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머프님은 어떠신가요? 주경님 그 얘기하시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그 딱 그 뭐라 그럴까 그 공공의료의 수혜 범위를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보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그 명기를 해서 확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 얘기가 나오니까 옛날에는 공공의료를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녀적, 그러니까 취약 계층이라고 하는 부분들만 특정을 해갖고 진행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었었는데 이번 그 발표 내용은 이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선언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때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정을 하고 그 지금도 뭐 지정 여러 군데 돼 있고 근데 거기에 그 문제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농 또는 도시 간 이 자원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 자원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한데 지정만 해가지고 그 자원의 불균형을 시정을 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자원의 불균형에는 인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 뭐 공공 뭐 의학 대학인가 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만들어진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거기에는 그 부분들이 배제가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정부 대책이 그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부분들의 망령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종합적으로 비추어 놓고 보면 공공의료의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구색 맞추기, 그러니까 발표하기 정도의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그 작년에 2017년도 한 7월 달이었나요, 8월 달이었나요? 그 문케어 그 발표를 했을 때 그때는 직접 대통령이 그 병원에 가서 직접적으로 문케어를 발표를 하면서 보장성을 얼마나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의 구체적인 플랜으로 뭐 MRI는 몇 년도부터 그 다음에 비용을 얼마나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보장성 뭐 선별급여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뭘 하겠다라는 그 플랜하고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되면서 부족하지만 어쨌든 2017년도 지나고 2018년도 됩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뭐 청와대라든지
아니면은 국무조정실 아니면은 뭐 정부 산하의 어떤 국무총리가 관할하는 정도로 진행이 돼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관할해야 되겠죠.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 발표했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많은 그 산하 기관들, 그러니까 지방 정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정부 내에 그 부처와 관련된 부분들하고 얘기되는데 플랜이 몇 년도별로 물론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나와 있긴 한데 그 내용이 좀 되게 추상적이죠. 추상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각 부처와 지방 정부하고 협력 일정 정도 논의가 진행된 상태에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 못한 상태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상당 부분 많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어떤 공공보건 의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발표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문제점이 있고 짜집기 해가지고 발표하는 거죠.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니까 용두사미로 매우 끝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좀 발표를 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예. 근데 그 문제점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그 주경님 우리나라 그 공공의료 기관의 그 개수? 아까 예. 비율이 병상수로 예. 뭐 5점 몇 프로 아니 맞죠? 5점 몇 프로? 그러니까 뭐야 기관 수는 5.4%, 5.4%. 병상수로는 10.4%. 그 공공의료기관이 어디 있나요? 대표적인 것이 국립대학병원이죠. 우리나라의 국립대학병원이 13개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국립대학병원 13개, 그리고 적십자병원 전국에 8개 있고요. 그리고 보훈병원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인천, 서울 전국에 6개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병원이 뭐 서울에 보면은 국립경찰병원이나 국립의료원, 뭐 국립재활원 해서 국립병원이 전국에 13개 있고요. 그리고 산재병원이라고 하는데 산재병원은 좀 명칭을 안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뭐 인천병원, 근로복지공단, 뭐 대전병원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산재병원이 10개 있고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10개가 있고 그리고 지방의료원이 전국에 총 33개가 있어요. 지방의료원이라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2013년도 5월에 진주의료원이 폐쇄가 됐는데 진주의료원 같은 의료원이죠. 이것이 전국에 폐쇄되고 지금 현재 2013년도에 33개 그러면은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한 80여 개가 넘는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전국에 있는 지방의료원은 작은 규모인데 이 지방의료원 개수를 더 많이 늘리든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대학병원이나 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은 대도시 위주로 되어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상당히 취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그 의료가 상업화되어져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기관 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예.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그 의료기관이 얼마만큼 민간 자원에 치중되어져 있는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민간 자원에 치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 민간 자원은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병원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지역의 그 병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에 있어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가 그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공공 의료가 너무 그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발표로 어느 정도 그 아까 그 선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인상 비평을 좀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 과연 그 대책 아주 그 문제점 잘 지적을 해놓고 선언도 아주 잘 했는데 어느 정도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들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시민사회 단체에서.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일단 거의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거를 발표했는데 일반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제
의료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병협도 있을 것이고 의협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정책이 발표되면 자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그 논평을 낸다든지 성명을 낸다든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번 10월 1일 날 발표된 걸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건 문제라든지 아니면 잘된 거라든지 이런 논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무풀. 뭐 거의 무관심이라는 거죠. 이게 무관심인 걸 봤을 때는 에이 이거 했는데 이거 뭐 그냥 정부가 그 보건복지가 하나 발표했는데 뭐 되겠어 내지는 옛날에 좀 짜집게 한 것 같은데 뭐 내용 보니 뭐 실행 계획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실행 주체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의료련이 밝혀내니까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 내용 자체가 큰 힘을 받거나 동력을 받는 어떤 내용이 되기가 힘들게다라고 많은 사람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까 그 기도님 말씀하셨는데 문케어 발표를 할 때는 예. 사실은 의사협회, 그다음에 뭐 병원협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약회사, 그래서 바이오 제약협회,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게 민간보험이랑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민간보험 회사에서 문케어를 통해서 민간보험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분석 기사들이 굉장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문케어라고 하는 의료 보장성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각계에 지금 기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받을 거냐라고 하는 분석을 했는데 이 공공의료 발전 대책에는 그런 분석 기사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는 공공의료 못한다라고 하는 걸 아예 단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장 좀 다른 몇몇 단체에서 얘기가 나온 걸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는 논평을 냈는데 어쨌든 거기서 핵심적인 거는 그러니까 계획 주체가 아니라 실행, 그 다음에 관리, 실행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보건 대책에는 계획을 했는데 아까인 것처럼 뭐 거점 병원을 만든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를 주최한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 우리가 보통 육하원칙 하는데 그러한 계획적인 세부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리고 아까인 것처럼 컨트롤 타워가 보건복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하고 어떤 식으로 그 연관을 가지고 재원이 큰 문제죠.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였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 그냥 생색내기로 난 거 아니냐라고 다른 사람이 판단한 것 같고요. 재원이 가장 큰 문제. 재원만 아니라 예. 아까 이것처럼 실행을 하고 관리를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해서 아까 이것처럼 문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뭐 MR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뭐 산모 뭐 그 보험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그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계획에 맞게 그 실시한 거고 그렇게 계획이 나와도 때로는 막 뒤집어지거나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런 계획 자체도 안 나와 있는 거고 아까처럼 문제점을 잘 어느 정도 지적을 해놨어요. 그럼 그 계획에 맞춰서 보건의 전반에 관련된 그러면 아까 것처럼 재정적인 면들 그다음에 보건의 접근성 그러니까 시설 장비 인력 배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료 전달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뭐 거점 병원 만들고 그때 지방도 거버넌스 만들고 이런 큰 형태로서만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강론적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시민건강진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이제 비판했는데 비슷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뭐 70개 뭐 진료권 뭐 권역으로 나눠서 필수 의료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정부의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서는 물론 몇 개 나오는데 뭐 몇십억 몇백억 얘기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공공의료 그 발전 계획을 해서 지속적으로 뭐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중앙 정부 내에 뭘 설치하고 뭐 TF를 구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실행할 거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는데 그런 계획들을 안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 양성하고 아까 인력 수급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공공보건의료 그 인력으로서의 어떤 그 공공보건 뭐 대학을 만들겠다
그 하나 정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 뭐 보건의료 인력을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양성 및 수급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도 이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있을 것이고요. 의료 기사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양성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런 양성이 그 방안들이 추상적이거나 되게 모호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거고 그밖에 이제 몇몇 그 이제 관련된 이제 뭐 전문가들도 여기에는 그 재정적 지원 그다음에 투자 그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 발전 대책으로서 심히 상당히 미흡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이 부분들을 그 좀 약간 뭐 음모론적인 건 아니지만은 의심하는 것들이 아니 지금 그 뭐 의료 기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오 의약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뭐 법안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안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부가 뭘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뭐 이미 원내에서는 뭐 합의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때는 아 이거는 저건 하겠는데 공공보건의료는 그냥 생생하게 용도로 그냥 우리가 한다라는 신용 정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판할 거리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으냐면, 그 굉장히 그건 이제 강론적인 부분들이고, 그 강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사실 강론에 의해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뭐 의료의 공공성이나 공공의료를 얘기를 할 때 그 부분들이 언제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 전반적 그 분위기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그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의 레이건이나 세처가 그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형태의 굉장히 거대 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체계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체계를 바꿔버리는 형태의 내용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게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 정부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더군다나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사실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그 우리가 그토록 막았던 정책들이 지금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금융화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그 반대 진영,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진보 진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진보 진영이라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었죠. 네, 진보 진영에서 그거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 나왔던 게 사실은 공공성의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얘기에 그 하나의 의료 쪽 담론이 뭐였냐면 의료 민영화 반대라고 하는 그 담론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거대 담론이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로 국가의 모든 체계가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반대 담론으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담론들이 나왔고 뭐 수도, 전기, 뭐 그 당시에 사유화가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민영화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땐 사유화가 좀 더 그 적확한 단어일 것 같지만 어쨌든 민영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의료도 민영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그 대항 담론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큰 차원의 얘기를 하니까 큰 차원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들은 강론적 얘기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점 놓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개념을 잡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고 공공성을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달리 얘기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유치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국가가 운영을 하는 국공립 유치원 숫자를 늘려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이거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국가 소유 또는 국가에 준하는 단체의 소유라고 하는 형태로 바라보고 있죠. 네네. 근데 아까 저희가 그 공공의료 무슨 법 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그렇죠. 공공보건에 가서 포함해서 공공의료 수행기관이라고 하는 네네. 게 있잖아요. 공공의료 수행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국가단체나 그거에 준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거기는 민간 국가단체도 단체죠. 민간 단체들이 있고. 민간 병원이 그렇죠?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공공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공공의료 수행단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두 분 어떤 거 떠오르세요? 영리법인이죠. 지금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그러니까 대규모 의료기관이죠. 큰 의료 그러니까 병원 소위 말해서 병원은 전부 비영리기관이죠. 주영님이 얘기했던 거는 국가 및 국가에 준하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기관 네. 그게 소유 형태로 소유 형태의 그거고 얘기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의료 민영화 반대를 얘기를 했을 때 주 타켓이 뭐였냐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반대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죠? 네. 근데 비영리법인은 누구 거예요? 민간 거라고요. 네. 어쨌든 민간이 투자한 거예요. 근데 투자를 했지만 이 이익을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익을 다시 재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병원 내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의 공공성 내지는 공공의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그 개념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치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부분으로 주로 많이 얘기를 했냐면 비영리기관이 영리기관화가 되는 것들을 막는 형태였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국민들이 아까 그 유치원 학부모들은 국가 소유의 이거를 많이 요구를 했지.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유치원에 그 개입을 해갖고 그 유치원의 관리 감독 물론 유치원의 관리 감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물어보면 우선순위가 국가나 단체가 준하는 그렇죠? 소유 기관을 많이 늘려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의료 쪽은 그런 얘기보다는 비영리 기관이 영리 기관이 되어지는 거를 막아달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료 발전 대책에 국가가 돈을 투자를 해갖고 새로운 국가 공공단체의 소유 기관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의료 취약이 되어진 데 몇 병상의 어떤 국가 그러니까 지방공사 의료원 같은 형태로 된다 그런다면 그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인력은 어떻게 하겠다. 이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가 없죠. 왜 그런 얘기가 없냐면 그거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료 비영리 기관의 의료 영리를 차단시키는 게 지금 급선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도 사실은 주요한 운동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 선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총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굵직한 선거가 있을 때에도 사실은 공공의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공공의료 어떤 기관 부분들을 좀 현재보다는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공감대가 있긴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이제 선거에 이제 집권하고 나서 공공의료 기관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언급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30%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명시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그 지역마다 어려운 어떤 2차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민간 의료기관을 어렵다면은 그거를 그 지방 정부나 아니면 국가가 그 부분들을 수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거를 그 사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떤 공공기관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네. 문키호 때처럼 음, 벌 때처럼 성명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구도가 예를 들면 지금 기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의료 자원을 한번 예를 들면 30% 하겠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간 자원이 갖고 있었던 부분에서 지금 10%니까 20%를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그 부분들을 공공이 맡는 거니까. 네. 그러면 민간에서는 이익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는 거죠. 왜?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성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자유주의의 그 금융화에 반대되는 대항 담론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걸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완성시켜주는 지금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공의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발전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발전 대책이 아닌 거죠. 그냥 발전이라고 하는 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구색 맞추기로 대책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정권의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겠어요?